본 영상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창작물입니다. 본 채널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며 모든 콘텐츠는 정보 전달 및 오락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영상 내 묘사된 내용은 허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대감님, 그 물을 마시면 오늘 여기서 수숨이 끊어질 겁니다. 유배지로 가는 길에 갈증에 미쳐 두 손으로 두레박을 끌어올리던 최성우 대감의 손목을 누더기 옷을 입은 거지 소년이 낚아채듯 움켜쥐었습니다. 이놈이 뭐하는 짓이냐? 포졸이 소년을 밀쳐내려 하는 순간 소년은 우물물을 마을 개에게 먹였고 개는 몇 걸음도 못 가 거품을 물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물 속에는 누군가 풀어놓은 투구꽃 독이 스며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누가 대감을 죽이려 이런 치밀한 음모를 꾸민 것일까요? 그리고 이 어린 소년은 어떻게 우물 속 독을 알아챈 것일까요? 한 모금의 물이 생사를 가르던 그날, 대감과 소년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히 뜰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한여름 정오였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해가 이글거리고 땅바닥에서는 아지랑이가 아른거렸지요. 유배지로 향하던 최성우 대감은 목에 무거운 칼을 찬 채 비틀비틀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한때 조정의 요직을 두루 거친 청백리였으나 간신 조평달의 모략에 걸려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으로 전락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이 죄인, 다리가 천근이라도 되느냐? 해가 머리 위에서 불을 뿜는데 길바닥에서 제사 지낼 셈이야? 어서 발딱발딱 움직이지 못해. 유배 행렬을 이끄는 포졸이 채찍을 휘두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대감의 등에 채찍이 사정없이 내리꽂히자 노구는 그만 휘청거리며 앞으로 고꾸라졌지요. 마을 어귀의 낡은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포졸들은 대감을 거칠게 밀쳐 앉혔습니다. 대감은 흙바닥을 손으로 짚으며 가까스로 몸을 가눴지요.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고 대감의 입술은 가뭄든 논바닥처럼 갈라져 피가 맺혔습니다. 아이고, 목이 타는구나. 목구멍이 바짝 말라붙어 숨이 쉬어지지 않아. 여보게들, 물 한 모금만 주게나. 제발 사람 하나 살려준 셈 치고 물 한 바가지면 되겠네. 떨리는 손으로 두레박 줄을 간신히 움켜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산비탈을 구르듯 내려온 한 소년이 바람처럼 나타나 대감의 손목을 꽉 낚아챘습니다. 대감님, 안 됩니다. 그 물 드시면 큰일 납니다요. 소년은 대감이 잡은 두레박을 발로 세차게 차서 엎어버렸지요. 물이 와르르 쏟아지며 우물가가 온통 젖어들었습니다. 포졸들이 화들짝 놀라 눈을 부라리며 소년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길래 감히 나라실하는 어른 앞길을 막아서는 게냐? 내 놈이 매를 벌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지만 소년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물 입구의 돌틈을 매서운 눈으로 샅샅이 살폈습니다. 12살 남짓해 보이는 소년은 뗏물 흐르는 누더기를 걸쳤지만 그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예사롭지 않았지요. 소년은 돌틈새에 낀 자줏빛 꽃잎 조각을 손톱으로 조심스레 긁어냈습니다. 그것을 코끝에 대어 킁킁 냄새를 맡더니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으리들, 제 말 좀 들어보셔요. 이 우물가 돌틈을 좀 보시라니까요. 자줏빛 꽃잎 조각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조금만 먹어도 심장이 멎어버리는 투구꽃이란 말입니다. 이 우물물에는
독이 들었습니다. 소년의 말에 주위가 술렁거렸습니다. 포졸이 콧방귀를 뀌며 소년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뭐라, 독. 이 조그만 녀석이 어디서 못된 장난질이야. 이 우물물이 얼마나 맑은데 독이라니. 내 놈이 관원들을 능멸하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소년은 미꾸라지처럼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말로만 하면 믿지 못하실 터이니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요. 저기 묶인 멍멍이한테 먹여보면 바로 알 것 아닙니까? 소년은 근처에 묶여있던 마을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물에서 물 한 바가지를 떠서 조심스럽게 개 앞에 갖다 놓았지요. 개가 꼬리를 흔들며 혀를 내름거리며 물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그런데 몇 걸음도 떼지 못하고 개가 갑자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 시커먼 거품이 줄줄 흘러나오더니 그대로 꽥 소리도 못 내고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것 봐라. 세상에나 개가 거품을 무네. 진짜네. 진짜 독이 들었어. 아이고 무시라. 지켜보던 포졸들과 마을 사람들이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감은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지요. 만약 저 물을 마셨더라면 자신도 저 개처럼 되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년은 자신의 지게에서 낡은 대나무 통을 꺼냈습니다. 대감님, 이 물은 제가 깊은 산골 바위 틈에서 직접 떠온 맑은 물입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으니 마음 놓고 들이키셔요. 목 좀 축이셔야 살지요. 소년이 대나무 통을 대감의 입가에 정성스레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감은 소년의 맑은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차갑고 맑은 물이 타는 듯한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갈증이 씻은 듯이 가시는 듯 했습니다. 고맙구나. 참으로 고맙다. 어린 벗이여, 네가 이 늙은이의 목숨을 살렸구나. 너는 하늘이 보내준 은인이다. 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물가 뒤편 느티나무 아래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복면의 사내가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소년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사내가 사라진 자리의 진흙바닥에는 특이한 문양이 새겨진 가죽신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소년은 그 발자국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았지요. 저 문양.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 신었던 바로 그 신발이야. 잊을 리가 없지. 내 눈은 절대로 못 속인다. 소년의 작은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대감은 말없이 자신을 구한 소년의 낡은 집신과 상처투성이인 작은 발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발등에는 가시에 긁힌 자국이 수없이 나 있었고 발 뒤꿈치는 굳은 살이 겹겹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어린 것이 얼마나 험한 산길을 다녔으면 저리 되었을까 싶었지요. 자, 이제 그만 일어나. 해가 중천인데 언제까지 쉴 셈이냐. 갈 길이 구말리다. 어서 움직여. 포졸들이 다시 채찍을 휘두르며 대감을 재촉했습니다. 대감이 비틀거리며 일어서자 소년은 묵묵히 지게를 메고 행렬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찌하여 이 험한 길을 나를 따르는 것이냐? 연고도 없는 늙은이를 따라가 봤자 고생뿐일 텐데. 대감이 뒤돌아보며 안타까운 듯 물었으나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걸음을 옮길 뿐이었지요. 소년의 이름은 동이었습니다. 평생 산천을 누비며 약초를 캐온 약초꾼의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까막눈에 누더기를 걸친 산골 소년이었으나 수백 가지 풀과 나무의 성질을 꿰뚫어 보는 살아있는 백과사전 같은 아이였지요. 동이는 걸음을 옮기며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았던 그날의 발자국과 오늘 본 발자국이 일치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반드시 원수를 갚고야 말 거야. 대감님도 지키고 우리 아버지 원한도 내가 다 풀어줄 거야. 소년의 주먹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해는 여전히 뜨겁게 내리쬐고 유배 행렬은 먼지를 일으키며 먼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쓰러진 개의 주검 위로 파리떼가 위민거리며 날아들고 있었지요. 행렬이 쉬어가는 산등성이 아래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포졸들은 나무 그늘 아래 주저앉아 쉬고 대감은 바위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동이는 대감의 소매를 살며시 잡아 끌었습니다. 대감님. 저쪽 바위 뒤로 조금만 더 가시면요. 저희 아버지가 사시던 작은 움막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다리라도 좀 편히 뻗고 쉬실 수 있을 텐데. 제 손 꼭 잡고 따라와 보셔요. 소년은 대감을 산속 깊은 곳으로 조심스레 인도했습니다. 가시나무와 덤불을 헤치고 한참을 올라가니 큰 바위 뒤편에 초라한 움막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지붕은 억새풀로 엮었고 벽은 나무 껍질로 덧댄 비바람만 겨우 막을 수 있을 법한 허름한 집이었지요. 움막 앞마당에는 흙이 채 마르지 않은 작은 봉분이 비바람에 깎인 채 쓸쓸히 놓여 있었습니다. 봉분 앞에는 막대기로 만든 십자가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시든 들꽃 몇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동이는 무덤 앞에 메고 있던 지게를 내려놓고 낫을 조심스럽게 땅에 세웠습니다. 거친 베옷 소매로 얼굴에 묻은 흙과 흐르는 눈물을 힘겹게 닦아냈지요. 아버지, 저 동이 왔어요. 동이가 왔단 말이에요. 아버지 말씀대로 사람 살리는 약초 잘 챙겨서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대답이 없으셔요? 차가운 땅 속에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아이고, 아버지. 보고 싶어 죽겠어요. 소년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산속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대감은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평생 산천을 누비며 약초를 캐온 약초꾼이었습니다. 관가에 세금 한 푼 밀린 적 없는 성실한 백성이었고 병든 이웃을 돌보며 살아온 어진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불과 며칠 전 깊은 숲속에서 의문의 자객들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칼자국이 수없이 나 있었고 품속에 있던 약초 주머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산적들이 돈을 뺏으려다 그랬겠지. 아니면 맹수라도 만났겠지. 하지만 동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주검 곁에 남겨진 특수한 가죽신 발자국, 그것이 평범한 산적의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동이는 아버지가 남긴 유품인 손때 묻은 약초 도감을 품에서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는 해져서 너덜너덜했고 안쪽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한 장 한 장이 아버지의 땀과 정성으로 채워진 보물이었지요. 이놈아, 약초는 그냥 캐는 게 아니다. 하늘이 내린 생명이니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동이는 아버지가 늘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작고 날카로운 낫도 소중하게 가슴에 품었습니다. 낫자루에는 아버지의 손때가 까맣게 묻어 있었고 칼날에는 수없이 갈아서 생긴 홈이 패여 있었지요.
대감은 어린 소년이 겪은 참혹한 슬픔을 짐작하며 떨리는 손으로 소년의 좁은 어깨를 가만히 짚어주었습니다. 참으로 안 됐구나. 참으로. 이 어린 것이 그 모진 일을 겪고도 나 같은 늙은이를 구하려 들다니. 장하구나, 장해. 대감의 목소리에도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 죄인 놈, 어디로 숨은 것이냐? 이놈을 당장 찾아내지 못하겠느냐? 동희와 대감이 황급히 움막에서 나오자 포졸 둘이 막대기를 들고 헐떡이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놈아, 내 놈이 감히 죄인을 빼돌려서 어디로 튀려고 했던 게냐? 죽고 싶어 환장했지. 응? 포졸 하나가 동희의 멱살을 냅다 잡아챘습니다. 이 더러운 거지 새끼가 어디서 수작이야. 너도 오늘 매 좀 실컷 맞아봐라. 다른 포졸이 동희를 발로 뻥 차며 쫓아내려 했습니다. 소년의 작은 몸뚱이가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그만두란 말이야. 이 아이는 나를 죽음에서 구하는 인이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왜 매질인가? 다 내가 잠시 쉬어가자고 한 것이니 이 아이는 놓아주게. 대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 은인, 웃기고 자빠졌네. 죄인 주제에 무슨 은인 타령이야. 너도 한 대 더 맞고 싶어. 포졸이 채찍을 들어 대감을 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대감은 제 품속에 남은 마지막 옷가락지를 꺼내 포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보게들, 여기 이걸 보게.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옷가락지라네. 임금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보물이지. 이걸 줄 테니 제발 이 가련한 어린 것을 내 종으로 데리고 가게 해주게. 내 수발은 이 아이가 다 들 터이니 자네들도 편하지 않겠나. 제발 부탁하네. 포졸은 옷가락지를 받아들고 이빨로 깨물어 보더니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번뜩였습니다. 오호라, 이거 색깔 참 곱네. 진짜 백이 오기로구먼. 좋아, 어르신이 간곡히 부탁하시니 이번 한 번만 모르는 척 눈 감아주지. 대신 저 꼬맹이가 조금이라도 딴 생각하거나 사고 치면 그땐 당신 목숨도 없는 줄 아쇼. 알겠소. 포졸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동희는 자신의 몸집만 한 큰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묵묵히 대감의 뒤를 따랐습니다. 보따리 속에는 아버지가 평생 모은 약초들과 도감, 그리고 낡은 도구들이 들어 있었지요.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동희는 대감의 해진 버선발을 대신해 길가의 날카로운 돌덩이들을 일일이 치우며 걸었습니다. 가시덤불이 나오면 먼저 해치고 지나갔고 경사진 곳에서는 대감의 팔을 붙들어 넘어지지 않게 도왔습니다. 길을 지나던 행인들이 최대감을 보고는 침을 뱉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나라를 망친 역적놈이로구나. 나라 팔아먹은 개 같은 놈, 천벌을 받아야지. 동희는 도끼를 품은 눈으로 그들을 쏘아보며 대감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어르신들, 함부로 말씀하지 마셔요. 우리 대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하시면서 왜 그러셔요? 길이나 비켜주셔요. 얼른요. 비록 어린 소년이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무서울 정도로 날카로웠지요. 행인들은 소년의 기세에 눌려 슬그머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고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동희는 산자락에서 캐온 쓴바귀와 질경이를 냇가에서 정성스레 씻어냈습니다. 소년은 주워온 돌멩이 위에 풀을 올려놓고 작은 나뭇가지로 묻혀 대감의 줄인 배를 채울 찬을 만들었습니다. 대감님, 이거 좀 드셔보셔요.
이슴박이는 입맛 싹 돌게 하고 열 내리는데 최고고요. 질경이는 기운도 두는데 이만한 게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늘 그러셨거든요. 산에 있는 풀은 다 하늘이 준 보약이라고요. 자, 하셔요. 대감은 나무잎에 담긴 나무를 받아들고 목이 메었습니다. 한때 수라상을 받던 몸이 이제 산나물로 연명하게 되었으니 세상사가 참으로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이 어린 것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라 생각하니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동이는 냇가에서 돌을 주워다가 불에 달구었습니다. 대감에 부어오른 다리를 헝겊으로 감싸고 뜨거운 돌을 그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지요. 아, 따뜻하구나. 대감이 신음을 흘렸으나 이내 따뜻한 기운이 다리로 스며들며 통증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는 어찌 이런 것까지 아느냐? 웬만한 의원보다 솜씨가 좋구나. 헤헤, 저희 아버지가 알려주셨어요. 돌이 품은 뜨거운 기운이 우리 몸속에 뭉친 피를 싹 풀어준다고요. 대감님, 부기가 쏙 빠질 때까지 가만히 계셔보셔요. 제가 정성껏 주물러 드릴게요.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감은 글자 한자 모르는 이 소년의 손마디마다 박힌 굳은 살이 어떤 경전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이는 밤마다 찬 이슬을 맞으며 대감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대감이 잠결에 눈을 뜨니 동이가 흘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소년이 그린 것은 특이한 문양이 새겨진 가죽신이었지요. 반드시 찾아낼 거야.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만드신 나쁜 놈들. 내가 절대로 용서 안 해. 이 신발 신고 다니는 놈들, 내가 다 잡을 거야. 소년의 입에서 낮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대감은 소년이 품고 있는 복수의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감은 잠든 소년의 상처투성이 손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품속에서 작은 연고 항아리를 꺼내 소년의 손등과 손가락 사이사이에 정성스럽게 발라주었지요. 이 아이와 나의 인연이 참으로 기묘하구나. 하늘이 내게 이 아이를 돌보라고 보내준 것일까? 아니면 이 아이가 나를 지키러 온 것일까? 대감은 소년의 손을 제 가슴에 얹고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에 차가운 노숙의 밤을 견디며 운명적인 동행을 이어갔습니다. 산골짜기 어디선가 부엉이가 울고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지요. 바닷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해안가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일행은 허물어져 가는 초가 한 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붕의 기와는 반쯤 날아가 버렸고 벽은 금이 가서 틈새로 바람이 쌩쌩 들어왔지요. 포졸이 퉁명스럽게 말하며 대감을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방바닥은 사가서 발을 디딜 때마다 푹푹 꺼졌고 천장에서는 거미줄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동이는 재빨리 방 안을 둘러보며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이곳은 사람을 가두어 두고 죽이기 딱 좋은 곳이로구나. 사방에 틈이 벌어져 누가 독이라도 뿌리면 꼼짝없이 당하겠어. 내 눈을 한시도 떼선 안 되겠어. 소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대감이 유배지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조평달의 사주를 받은 고을 수령이 하인을 시켜 차를 들여보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고생이 얼마나 많으십니까요? 우리 사또께서 대감마님 기운 좀 차리시라고 이 귀한 작설차를 정성껏 다려 보내셨습니다요. 자,
어서 한 모금 쭉 들이키셔요. 향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요. 하인이 공손하게 말하며 찻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찻잔에서는 향긋한 향이 피어올랐고 차의 빛깔은 맑고 투명해 보였지요. 대감이 찻잔을 집어 입으로 가져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동이가 문을 박차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잠깐, 안 됩니다. 대감님, 그 찻잔 당장 내려놓으셔요. 마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요. 소년이 손을 뻗어 찻잔을 쳐서 깨뜨렸습니다. 짤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찻잔이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아니, 이 더러운 꼬맹이가 미쳤나. 어디서 감히 나라뿐이 올린 차를 깨부숴. 내 놈이 오늘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이 일을 사또께서 아시면 내 모가지는 10개라도 모자란단 말이다. 하인이 동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닥에 쏟아진 찬물이 보글보글 거품을 일으키며 방바닥 틈새를 시커멓게 태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틈새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며 연기가 피어올랐고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하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찬물이 왜 이래? 왜 바닥이 다 들어가는 게야? 동이는 하인의 손목을 낚아채 혈자리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아이고, 내 팔이야. 으악, 이거 놔라, 요놈아. 하인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차에는 투구꽃독이 들었소. 눈이 있으면 이 바닥을 좀 보시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게 안 보이오? 한 모금만 마셔도 오장육부가 뒤틀리며 죽게 되는 맹독이지요. 당신 주인이 보낸 건 차가 아니라 사약이란 말이오. 동이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이고, 소인은 억울합니다요. 저는 정말로 모르는 일이옵니다. 사또께서 주신 차를 그저 시키는 대로 가져왔을 뿐입니다요. 제발 살려주셔요. 하인이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썩 물러가거라. 내 주인에게 가서 똑똑히 전해라. 죄인 최성우는 하늘이 굽어 살피고 있으니 그리 쉽게 죽지 않는다고 말이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대감의 목소리에 위엄이 실렸습니다. 하인이 황급히 도망쳐 나가고 동이는 바닥에 쏟아진 차를 흙으로 덮었습니다. 대감마님, 이제부터는 물 한 모금, 밥알 하나도 제 허락 없이는 드시면 안 됩니다요. 소인이 먼저 먹어보고 살펴볼 터이니 절대로 잊지 마셔요. 동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년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수령의 음모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음식이 들어왔고 그때마다 동이는 음식을 살폈습니다. 밥에는 미세한 흰 가루가 섞여 있었고 국에는 이상한 풀 냄새가 배어 있었지요. 동이는 모든 음식을 마당 한 구석에 버리고 대신 자신이 직접 산에서 캐온 나물과 약초로 대감의 끼니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나날이 대감의 안색은 창백해지고 사지에 힘이 풀려갔습니다. 대감마님, 안색이 흑빛이셔요. 분명 제가 캐온 것만 드셨는데 왜 이럴까요? 혹시 제가 없는 사이에 다른 분이 준 걸 드신 건 아니옵니까? 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오직 네가 준 것만 먹었느니라. 그런데 어찌 이리 몸이 1000근이나 되는지 모르겠구나. 대감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동이는 밤새도록 국리를 거듭했습니다. 음식이 아니라면 밥도 국도 내가 다 챙겼는데. 아차, 혹시 물인가?
새벽녘 동이는 대감이 마시는 우물물을 떠서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소녀는 그 물을 작은 그릇에 담아 햇볕에 말려보았습니다. 물이 다 마르자 그릇 바닥에 미세한 자줏빛 가루가 남았지요. 이것이었구나. 우물에 독초 가루를 조금씩 타서 매일 마시게 했어. 사람을 서서히 말려 죽이려는 뱀 같은 수작이로구나. 요놈들, 내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 동이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대감마님, 이제 이 우물물은 쳐다보지도 마셔요. 제가 저 산 너머 깊은 골짜기 샘에서 길어온 물만 드셔야 합니다요. 아셨지요? 그날 밤부터 동이는 관아의 감시를 피해 절벽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산속, 오직 짐승들만이 아는 샘물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험한 바위산을 타야만 했습니다. 달빛만을 의지한 제 동이는 바위 틈을 더듬어 올라갔습니다. 소년의 손가락 끝은 날카로운 돌에 베어 피가 멎을 날이 없었습니다. 손톱은 하나 둘 깎여나가 진물이 흘렀고 발바닥의 살갗은 찢어져 피범벅이 되었지요. 그래도 가야 해. 대감님 살려야 해.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만든 놈들 잡으려면 대감님이 살아 계셔야 한단 말이야. 참자, 참아야 해. 통증의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동이는 이를 악물고 올라갔습니다. 절벽 중턱쯤 올라갔을 때 숲속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굶주린 들개 서너 마리가 이빨을 드러내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들개의 눈은 불길처럼 빛났지요. 동이는 지고 온 약초 자루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이 녀석들 저리 가, 저리 안 가. 나 바쁘단 말이야. 너희들 불맛 좀 볼래? 어서 물러가. 소년이 낮게 외쳤지만 들개들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소년을 포위했지요. 동이는 재빨리 허리춤에서 쏙 다발을 꺼내 부싯돌로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자 들개들이 잠시 주춤거렸습니다. 그 틈을 타 동이는 있는 힘껏 바위를 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들개들의 으르렁거림이 점점 멀어지고 마침내 동이는 절벽 꼭대기에 닿았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낭떠러지 끝, 바위 틈 사이로 맑은 물이 콸콸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동이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가의 바위 틈에 희귀한 약초인 백선피의 뿌리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봤다. 아니, 이건 백선피잖아. 아버지 도감에서 본 바로 그 약초야. 온갖 독을 싹 풀어준다는 하늘이 내린 약재. 대감님 살리라고 산신령님이 도와주셨구나. 동이는 조심스럽게 백선피 뿌리를 캐냈습니다. 흙을 털어내고 정성껏 보자기에 싸서 품 안에 넣었습니다. 물도 대나무 통에 가득 담아 지게에 올렸지요. 하산길은 더욱 험난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채 미끄러운 바위를 내려가려니 몇 번이나 발을 헛디뎠습니다. 하마터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한 순간도 있었지요. 동이가 유배지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동이 트기 직전이었습니다. 소녀는 곧바로 백선피 뿌리를 입으로 직접 씹어즙을 냈습니다. 쓰디쓴 맛이 입 안 가득 퍼졌지만 참아냈습니다. 기력이 다해 누워있는 대감의 입을 벌리고 그 즙을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습니다. 쓰다. 입이 너무 쓰구나. 대감이 신음을 흘리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동이는 밤새 수건을 적셔 대감의 몸을 닦아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대감의 몸에서 땀이 줄줄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님 조금만 더 참으셔요.
이제 도끼가 싹 빠져나오고 있습니다요. 이 고비만 넘기면 살 수 있어요. 동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뿐사뿐,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사람의 발자국 소리였지요. 동희는 재빨리 몸을 숨기고 밖을 살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객 둘이 담장 밖에서 집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요놈들 대감님 돌아가셨나 확인하러 왔구나. 내 오늘 너희들 아주 매운맛을 보여주마. 동희는 미리 준비해둔 약초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독성이 강한 천남성 가루를 태우면 연기가 나며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지요. 소녀는 방문 앞에 천남성 가루를 낮게 깔고 불씨를 댔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낮게 퍼져나가며 마당을 뒤덮었습니다. 자객들이 담을 넘어 들어오다가 그 연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머리가 왜 이리 어지러워? 아이쿠, 땅이 왜 솟구치나? 자객 하나가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자객도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지요. 동희는 그들의 품을 뒤져 비수와 독약병을 꺼내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새끼줄로 자객들의 손발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대감이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동희야. 동희 너 어디 있느냐? 여기가 저승이냐? 아이고, 대감님, 정신이 드셔요? 저 여기 있어요. 저승이라니요. 살으셨어요. 대감님이 이기셨단 말입니다요. 동희는 그제야 안도하며 대감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대감은 밤새 자신을 돌본 소년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톱은 벗겨지고 손가락은 피딱지 투성이었으며 작은 몸은 온통 상처 투성이었지요. 대감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은혜를 내 죽어 골수가 가루가 된들 어찌 갚으랴. 고맙구나. 참으로 고맙다. 대감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마당에 묶인 자객들이 신음하며 깨어나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며 새로운 아침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더 강한 약효를 지닌 약초가 필요했습니다. 동희는 아버지의 약초 도감을 펼쳐 들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밤새도록 궁리를 거듭했지요. 도감의 맨 마지막 장에는 아버지가 손수 그린 붉은 열매를 단 신령한 약초 그림이 있었고 그 옆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천년삼은 통곡의 골짜기 깊은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바위 틈에서만 자라나니 이를 얻으면 죽어가는 목숨도 되살릴 수 있느니라. 동희는 그 글귀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대감님, 제가 우리 아버지 보물 같은 책을 샅샅이 뒤져봤거든요. 그런데 저기 통곡의 골짜기라는 곳에 가면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천년삼이 있대요. 제가 그걸 꼭 해오겠습니다. 대감님, 사흘만 꾹 참고 기다려 주셔요. 뭐라, 통곡의 골짜기라니. 동희야, 거기는 귀신이 곡을 하는 무시무시한 곳이 아니냐. 길도 험하고 짐승도 많은데 이 어린 것이 어찌 거길 가겠다는 게냐. 안 된다. 내 죽으면 죽었지 너를 사지로 보낼 수는 없어. 대감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으나 동희는 이미 지게를 메고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통곡의 골짜기란 이름부터가 섬뜩한 곳으로 옛날 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 밤이면 귀신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곳이었지요. 동희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길을 헤쳐 나아가며
계곡물 소리를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낮인데도 불구하고 빽빽한 나무들이 햇빛을 가려 어둑어둑했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와 바람소리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지요. 이틀을 꼬박 걸어 골짜기 깊숙한 곳에 다다랐을 때 동이는 물소리가 유난히 맑게 들려오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폭포가 떨어지며 만든 작은 못이 있었고 그 주변의 바위 틈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동이가 바위 사이를 조심스럽게 살피던 중 그곳에서 영롱한 빛을 발하는 붉은 열매를 단 약초 하나를 발견하고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삼일오구나.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먼저 하늘에 절을 올리고 땅에 절을 올린 뒤에야 정성껏 삼을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산신령님, 땅신령님, 우리 대감님 살리려고 이 귀한 삼을 좀 가져가겠습니다요. 부디 노여워하지 마시고 허락해 주셔요. 대감님은 정말 착한 분이시거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동이는 그 귀한 약초를 품에 소중히 안고 돌아올 길을 서둘렀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동이는 문득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마음을 먹은 자들이 많으니 귀한 약초를 얻었을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동이는 길가에서 독성이 강한 산버섯 몇 개를 따서 주머니에 넣고 모양이 비슷한 도라지, 뿌리도 함께 캐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교묘하게 섞어서 진짜 천년삼과 똑같이 생긴 가짜 천년삼을 하나 더 만들어냈지요. 요놈 봐라. 겉모습만 봐서는 감쪽 같네. 나쁜 마음 품고 훔쳐가려는 놈들이 있으면 이 가짜 삼을 미끼로 던져줘야지. 쥐약을 먹는 줄도 모르고 좋다고 달려들겠지. 어디 한번 걸려만 봐라. 이제 쥐덫을 놓을 차례로구나. 동이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배지로 돌아온 동이는 일부러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아니, 산신령님, 제가 드디어 천년삼을 캐왔습니다요. 이거 한 뿌리면 우리 대감님 죽어가던 숨도 살아나고 신선처럼 펄펄 나시겠네. 세상에 이렇게 귀한 걸 제가 찾았다니까요. 담 너머 숲속에 숨어서 윷배지를 감시하던 첩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동이는 그 기척을 느끼면서도 모르는 척 계속 소리를 높였지요. 이 천년삼 하나면 죽어가던 사람도 벌떡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던가. 소녀는 진짜 천년삼을 부엌으로 가져가 은밀히 약탕기에 넣고 정성껏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초가 끓는 동안 방 안에 그윽한 향이 퍼져나갔고 그 향만 맡아도 몸속 기운이 북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이는 정성껏 달인 약을 대감에게 한 숟갈 한 숟갈 떠먹였고 대감의 얼굴에는 즉시 화색이 돌며 눈빛에 생기가 되살아났습니다. 대감님 어떠셔요?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드셔요. 이게 바로 그 귀한 천년삼이랍니다요. 자, 한 입만 더요. 이게 무슨 온몸에 힘이 솟는구나. 대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자신의 손을 이리저리 펴보며 감탄했지요. 동이야, 참으로 신기하구나. 굳어있던 팔다리에 따뜻한 피가 도는 게 느껴져. 가슴을 꽉 누르던 답답함도 싹 가시는구나. 내 덕에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 동이는 가짜 천년삼을 화려한 비단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서 대감의 머리맡 상자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방문을 살짝 열어놓고 창문의 덧문도 완전히 닫지 않은 채로 두었지요. 대감님,
오늘 밤엔 제가 마당에서 불을 지키며 지키고 있을게요. 나쁜 놈들이 이 귀한 약을 노리고 올지도 모르니까요. 무슨 소리가 들려도 대감님은 주무시는 척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요. 아셨지요? 동희의 말에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고 소년이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사방이 고요해졌을 때 검은 그림자 하나가 담을 넘어 유배지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대감의 죽음을 확인하러 온 첩자는 최대감이 기적적으로 회복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비밀을 캐내려 온 것이었지요. 첩자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며 대감의 방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방 안에서는 대감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고 머리맡의 상자가 희미한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첩자는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상자를 열고 그 안에 가짜 천년삼을 발견하자 탐욕에 눈이 멀어 그것을 냉큼 가로챘습니다. 옳거니 저 꼬맹이가 떠들던 게 진짜였어. 이게 바로 그 전설의 천년삼이로구나. 이걸 내가 꿀꺽하면 나도 장수하고 조 대감한테 큰 상도 받겠지. 오늘 아주 횡재했네. 첩자는 천년삼을 품에 넣고 산등성이로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산속 은밀한 곳에 숨어든 첩자는 주위를 살피더니 참지 못하고 가짜 삼을 한 입에 씹어 삼켰지요. 이 귀한 것을 조 대감에게만 바칠 수는 없이 나도 한 입 맛을 봐야겠어. 그런데 삼을 삼킨 지 불과 몇 호흡도 지나지 않아 첩자의 눈앞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뒤틀리는 환각에 사로잡혔고 손발이 저릿저릿하며 마비되는 느낌이 밀려왔지요. 머리가 왜 이래? 땅이 솟구치고 하늘이 무너지는구나. 아이고, 나 죽네. 이 삼이 왜 이렇겠어? 으흑, 살려줘. 첩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동희가 나타나 첩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놈, 남의 귀한 약을 훔쳐간 벌이다.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지. 나쁜 마음으로 약을 먹으면 그게 바로 독약이 된다고. 내 놈이 누구 사주를 받고 왔는지 똑똑히 말하지 못할까. 독초를 먹고도 멀쩡할 줄 알았더냐. 동희는 냉정하게 말하며 첩자의 품을 뒤졌습니다. 거기에서 조평달의 밀서와 은자 주머니, 그리고 독약이 든 작은 병이 나왔지요. 소녀는 그것들을 보자기에 싸서 단단히 묶었습니다. 한편 유배지 주변에는 동희가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덫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마당 구석구석에는 밟으면 마비 가루가 튀어나오는 장치를 땅에 묻어두었고 담장 근처에는 환각을 일으키는 연기가 피어오르도록 약초를 태워둔 화로를 숨겨놓았습니다. 이제 큰 물고기가 걸려들기를 기다릴 차례로구나. 동희는 아버지가 남긴 약초 도감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초들이 그려진 페이지를 펼쳐들고 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소녀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손짓과 몸짓으로 자신의 계획을 대감에게 설명했지요. 대감님,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요. 저 나쁜 놈들이 보낸 첩자한테서 이 편지도 뺏었고요. 이제 조평달이란 놈을 꼼짝 못하게 할 글을 써주셔요. 우리 아버지 원한도 풀고 대감님 억울함도 다 밝혀야지요. 너는 참으로 어린 나이에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너의 아버지가 너를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구나. 고맙다, 동희야. 정말 고마워. 대감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직접 붓을 들어 조평달의 죄상을 낱낱이 밝힐 경문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갈고 붓을 적셔 한자 정성껏 쓴 글씨에는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에 대한 통분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이는 가짜 삼을 먹고 쓰러진 첩자를 끌어다가 헛간에 가두고 새끼줄로 손발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첩자가 깨어났을 때 동이는 그의 입에 또 다른 약초즙을 강제로 흘려 넣었지요. 자, 이건 정신이 번쩍 드는 약이다. 거짓말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내 놈 주인이 누구인지, 무슨 못된 짓을 시켰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불어. 안 그러면 더 쓴 약을 먹여줄 테니까. 이게 뭐냐? 알겠어. 다 말할게. 제발 살려만 줘. 첩자의 입에서는 조평달의 이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가 지니고 있던 조평달의 밀서에는 최대감을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과 함께 동이마저 제거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감은 그 밀서를 읽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조평달, 내 놈이 정령 사람이더냐? 이 어린아이까지 죽이려 들다니. 내 놈의 악행이 이제 하늘에 닿았구나. 내 결코 너를 용서치 않으리라. 대감은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여 낡았던 선비복을 벗고 동이가 산에서 구해온 깨끗한 옷감으로 지은 새 옷을 단정하게 갈아입었습니다. 비록 유배지의 초라한 몸이었으나 그 위험만큼은 여전히 당당했지요. 동이야, 이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해야 할 때가 왔구나. 내 몸도 이제 거뜬하다. 저놈들이 오기만 해봐라. 내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야. 대감의 말에 동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품 안에 낫을 꺼내 칼날을 정성스럽게 갈았습니다. 쇠붙이가 돌에 갈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유배지의 밤, 두 사람은 맹수처럼 숨을 죽이고 마지막 사냥감이 걸려들기를 기다렸습니다. 멀리 바다에서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하늘에서는 구름이 달을 가렸다가 다시 드러내기를 반복하고 있었지요. 대감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폭풍이 몰려올 것이다. 동이야, 단단히 준비해라. 야삼경이 되어 사방이 고요해지고 달마저 먹구름에 가려져 칠흑 같은 어둠이 육배지를 뒤덮었을 때 담장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동이는 방 안구석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인 채 귀를 곤두세웠고 대감은 이불 속에 베개를 넣어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꾸며놓고는 방 뒤편 벽장 속으로 몸을 숨겼지요. 조평달의 최측근 자객이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담벼락을 넘어 마당으로 뛰어내렸고 그는 허리춤에 찬 비수를 빼들고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대감의 방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객은 잠시 숨을 죽이고 방 안의 기척을 살피더니 이내 문을 살며시 밀고 안으로 들어서며 이불 속을 향해 번개같이 칼을 내리꽂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죽어라, 최성우. 자객이 승리의 미소를 짓는 바로 그 순간 천장에 매달아 두었던 주머니가 툭 터지면서 동이가 정성껏 준비한 마비 가루가 그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얀 가루가 자객의 얼굴과 코, 입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이미 목구멍이 조여들며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요. 자객의 온몸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그가 휘두르던 칼이 손에서 떨어져 나가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동이는 재빨리 숨어있던 뒤주에서 뛰어나와 자객의 뒤로 돌아가 그의 팔다리를 새끼줄로 단단히 결박했습니다. 소년의 손놀림은 마치 수십 년 경험을 쌓은 포졸처럼 능숙하고 빨랐지요. 자객은 바닥에 고꾸라져 몸부림을 쳤으나
이미 사지가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입에는 헝겊 재갈이 물려져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잘했다, 동이야. 이제 이놈의 입을 열어볼 차례로구나. 벽장에서 나온 대감이 자객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이는 품 안에서 작은 죽통을 꺼내 그 안에 담긴 붉은빛 약초즙을 손가락에 묻혔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정신을 몽롱하게 하여 묻는 말에 거짓을 답하지 못하게 만드는 진실의 약초로 아버지가 평생 연구 끝에 만들어낸 비방이었지요. 소녀는 자객의 재갈을 잠시 풀고 그 약초즙을 강제로 입 안에 흘려 넣은 뒤 다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잠시 후 자객의 눈동자가 풀리기 시작하며 멍한 표정으로 변해갔고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감이 자객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놈, 내 눈을 똑똑히 보거라. 내 목숨이 아깝거든 숨김없이 불어야 할 것이다. 너를 이곳으로 보낸 배우가 대체 누구냐? 동이가 재갈을 풀어주자 자객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입이 저절로 열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평달 대감께 없어. 소인을 보내셨사옵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제 목숨은 물론이고 집에 있는 처자식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하셔서. 아이고 머리야. 자객의 목소리는 마치 꿈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흐릿했지만 그 내용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조평달이 나를 죽이라 명한 것이냐? 어서 사실대로 말해라. 대감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최성우 대감을 반드시 죽여 뒷날에 화근을 없애라 하셨사옵니다. 조 대감께서는 대감님이 역적의 누명을 쓰고 유배 오시도록 이미 거짓 상소를 올리셨고 임금님의 어보를 몰래 훔쳐서 위조 문서까지 만드셨사옵니다. 자객의 고백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옵니다. 백성들의 피 같은 세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사복을 채우셨고 임금님 눈과 귀를 가려 충신들을 모두 내쫓으셨사옵니다. 자신을 거스르는 자가 있으면 밤중에 소인 같은 자객을 보내서 소리 소문 없이 없애버리셨지요. 자객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정도로 끔찍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동이는 자객의 품속을 뒤지기 시작했고 거기서 조평달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힌 은밀한 서신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서신에는 최대감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그 대가로 지불할 거액의 은자 액수까지 적혀 있었지요. 또한 자객의 허리춤에서는 조평달이 직접 건넨 것으로 보이는 황금, 패찰과 독약이 든 작은 유리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조평달, 내 이놈, 내 놈의 악행이 이 서신과 패찰에 고스란히 담겨 있구나. 이것이면 내 놈의 목을 치고도 남음이 있다. 대감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동이는 자객이 뱉어낸 말들을 대감이 받아 적는 동안 마당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인기척을 감지하고 재빨리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담장 밖에서는 3명의 자객이 더 숨어서 아내 상황을 엿보고 있었고 그들은 동료가 들어간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자 수상쩍게 여기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게, 왜 이리 소식이 없어? 죽었나 살았나? 어허, 조용히 해. 뭔가 잘못된 거 아냐? 동이는 품 안에서 아버지가 만들어준 작은 진흙 단지를 꺼내 힘껏 자객들이 있는 쪽으로 던졌습니다. 단지가 땅에 부딪혀 깨지자
그 안에 들어있던 고약한 냄새의 연기가 피어올라 순식간에 자객들을 뒤덮었지요. 이게 무슨 냄새냐? 코가 떨어져 나갈 것 같구나. 숨이 안 쉬어진다. 아이고, 나 죽네. 자객들이 기침을 하며 비틀거리자 동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게 막대기로 그들의 다리를 후려쳤습니다. 요놈들, 매운 연기 좀 더 맛봐라. 으라차. 한 명씩 차례로 쓰러뜨린 뒤 재빨리 밧줄로 묶어 꼼짝 못하게 만들었지요. 대감은 방 안에서 완성된 자백서에 자객의 손가락을 칼로 찔러 피를 짜내어 수인을 찍게 했습니다. 자객이 신음을 흘렸지만 약초의 효과로 이내에 저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붉은 피로 찍힌 수인은 움직일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대감은 그 문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동희는 포박한 자객들의 신발을 하나씩 벗겨냈고, 그중 한 명의 신발 바닥에서 우물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특수한 가죽신 문양을 발견하고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개만도 못한 놈, 내 놈이었구나. 우리 아버지를 산골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보낸 놈이 바로 내 놈이었어. 아버지. 동희가 드디어 찾았어요. 우리 아버지 원수가 바로 이 놈입니다요. 소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휩싸일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동희는 그 신과 함께 자객이 지니고 있던 모든 증거물들을 큰 보따리에 챙겨 단단히 묶었습니다. 조평달의 밀서, 황금 패찰, 독약병, 피로 쓴 자백서,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자의 신까지. 이 모든 것이 조평달의 죄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대감은 동희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희야,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할 때가 왔다. 내 아버지의 원한도, 나의 억울함도 이제 곧 하늘이 풀어줄 것이야.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따리를 등에 짊어졌습니다. 대감과 동희는 포박된 자객들을 앞세워 관하로 향하기 위해 서둘러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동희는 자객들이 다시 깨어나지 못하도록 추가로 마비 약초를 먹이고, 대감은 증거 문서들을 기름종이로 여러 겹싸서 물에 젖지 않도록 단단히 보관했지요. 두 사람이 마당으로 나서려는 순간 멀리 산등성이 너머에서 수십 개의 횃불 불빛이 일렬로 늘어서 빠르게 윷배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횃불의 수는 대략 20개가 넘어 보였고 말발굽 소리와 함께 갑옷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동희야, 저기 불빛 좀 보거라. 저것은 필시 관군이로구나. 대관절 저들이 우리 편일지 아니면 입을 막으러 오는 적일지 알 수가 없구나.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동희는 소리 없이 낫을 허리춤에서 빼들어 칼날을 고쳐 쥐고 대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소년의 작은 몸에서는 맹수 같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감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온몸에서 느껴졌지요. 대감님, 걱정 마셔요. 저들이 누구든 제 뒤로 숨으셔요. 이 나탄 자루면 저놈들 근처에도 못 오게 할 테니까요. 동희는 미동도 하지 않고 다가오는 횃불 무리를 노려보며 낫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휘날렸고 파도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오며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윷배지를 감쌌습니다. 횃불 무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이제 그들의 함성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희는 마지막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아버지가 물려준 낡은 낫을 힘껏 쥔 손에 땀이 배어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감은 동희의 뒤에 서서 품속의 증거 문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지켜내야 한다고 다짐했지요. 대감과 동희가 증거를 가지고 관하로 향하려던 바로 그 찰나 이미 길목을 차단하고 있던 수령의 군관들이 사방에서 몰려나와 두 사람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을 든 군관들의 얼굴에는 냉소가 어려 있었고 그들의 손에 들린 창과 칼날이 불빛에 반사되어 섬뜩하게 빛났지요. 깨서라. 이놈들 감히 어딜 가려는 게냐. 최성우 대감과 그 일당을 몽땅 잡아들여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수령이 말 위에서 거만하게 외치며 채찍을 휘둘렀고 그의 비대한 몸뚱이가 말 한 장에서 출렁거렸습니다. 조평달로부터 받은 지령에 따라 수령은 동희를 사람을 홀리는 독초를 다루는 요물로 몰아세우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여봐라. 저기 좀 보아라. 저 조그만 놈이 바로 풀떼기로 사람을 죽이고 귀신 같은 술법을 써서 선량한 사람들을 홀리는 요물 중의 요물이다. 저 요망한 놈이 대감마님 옆에서 나쁜 짓을 꾸몄으니 당장 쇠사슬을 채워라. 수령의 말에 군관들이 일제히 창을 겨누며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동희는 대감을 온몸으로 막아선 채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아니옵니다. 이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저는 요물이 아니라 죽어가는 대감님을 살리려 했을 뿐입니다요. 나쁜 놈들이 우물에 독을 푼 걸 제가 막았단 말입니다.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셔요. 하지만 수령은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요물이 말이 많구나. 내 놈이 아무리 짓거려도 조정해서 이미 요물로 지목했으니 소용없다. 어서 저놈을 굴비 엮듯 꽁꽁 묶어서 저 컴컴한 옥에 쳐넣어라. 군관 서너 명이 동희에게 달려들었고 소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많은 장정들에게 붙잡혀 땅바닥에 내팽개쳐지고 말았습니다. 이놈들, 당장 동희를 놓지 못할까? 이 아이는 죄가 없다. 이 아이는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란 말이다. 나를 잡아가고 아이는 놓아주어라. 대감이 군관들을 밀치며 소리쳤으나 창끝이 대감의 목에 겨눠지며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지요. 동희는 자신을 구하려는 대감에게 탈출할 틈을 만들어주기 위해 스스로 고개를 숙이며 포박당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대감님, 걱정 마셔요. 저는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을 테니 대감님은 부디 몸조심하셔요. 꼭 무사하셔야 합니다. 소년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군관들은 동희의 목과 발에 무거운 칼을 채우고는 거칠게 끌고 가기 시작했고 소년의 발이 자갈밭을 질질 끌리며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지하 감옥으로 끌려간 동희는 쇠사슬에 묶인 채 어두운 구석에 던져졌습니다. 목에 채워진 칼은 너무 무거워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고 발목의 쇠고랑은 살을 파고들어 욱신거렸지요. 이튿날부터 수령은 친히 감옥으로 내려와 동희를 문초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요물 꼬맹아. 바른대로 불지 못할까? 내 놈이 최성우랑 짜고 영모를 꾸민 게 맞지? 누가 시켰어? 어서 말해. 아니옵니다. 삿도 정말 억울합니다요. 저는 그저 산골에서 약초나 캐던 아이일 뿐입니다. 대감님은 역적이 아니셔요. 동희가 변명하려 하자 수령이 손짓을 하며 옥졸에게 매질을 명했습니다. 아직도 주둥이를 놀리는구나. 여봐라, 저놈의 볼기를 당장 쳐라.
정신이 번쩍 들 때까지 매우 쳐라. 퍽퍽 굵은 곤장이 소년의 등을 내리쳤고 가느다란 몸뚱이는 매 한 대를 맞을 때마다 공중으로 튕겨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이는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이를 악물며 가해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똑똑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반드시 이 원한을 갚고 말 거야. 나를 때린 놈들, 우리 대감님 괴롭히는 놈들. 내가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매질이 끝나고 옥사 안의 간수들은 동이가 가져온 약초 주머니를 빼앗아 불 속에 던지며 키득거리고 조롱했습니다. 야, 이거 봐라. 이 풀떼기들이 무슨 요술을 부린다는 거야? 요놈이 이걸로 사람들을 꿰었단 말이지. 에이, 더러운 것들. 싹 다 태워버려. 이런 건 남겨둬 봤자 재수만 없어. 약초가 불에 타며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동이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귀한 약초들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지는 광경을 지켜보는 것은 차라리 자신이 맞는 매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동이의 몸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옥사 바닥 구석진 곳에서 자라난 작은 이끼와 곰팡이조차도 약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동이는 간수들 몰래 그것들을 긁어모아 자신의 상처에 발랐지요. 쓰라린 통증이 밀려왔지만 신기하게도 며칠 지나자 골마가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유배지에 고립된 대감은 밤낮으로 동이를 구할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자신의 옷소매를 찢어 피로 임금께 올릴 상소문을 적기 시작했지요. 상감마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저 최성우는 절대로 역적이 아니옵니다. 조평달의 뱀 같은 꼬임에 빠져 억울하게 여기 왔사온데 이제는 저를 살려준 어린아이까지 옥에서 죽어가고 있나이다. 부디 이 불쌍한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대감의 손이 떨렸고 피로 쓴 글씨는 번져서 읽기조차 힘들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한 만큼은 누구보다 진했습니다. 어느 날 밤 조평달이 직접 한양에서 내려와 감옥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번쩍거리는 비단 도포를 입고 거만하게 걸어오며 감옥 안을 들여다보더니 동이를 발견하고는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요놈이로구나. 우리 조카가 말하던 그 시건방진 약초꾼 아들이 바로 너냐. 최성우를 살려놓다니 아주 명줄이 질기기도 하구나. 조평달은 품속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내 간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저놈에게 먹여라. 아주 맛있는 무약이니 고통 없이 편히 잠들게 해줄 것이다. 어서. 간수가 병을 받아들고 동이의 옥문을 열려 하자 동이는 그 약병에서 풍기는 매캐한 냄새를 맡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죽일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독약과 같은 냄새였던 것입니다. 이 나쁜 살인마, 내 놈이지. 내 놈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지. 저 독약 냄새. 내가 절대로 잊지 않아. 내 놈이 정령 사람이냐. 동이가 쇠사슬을 잡아 끌며 몸을 일으켜 조평달을 향해 침을 힘껏 뱉었습니다. 침이 조평달의 비단 도포에 툭 떨어지자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쳐죽일 놈이 감히 내 옷에 침을 뱉어. 내 놈이 정말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조평달이 직접 옥문을 열고 들어와 동이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내 아비 놈도 눈치가 너무 빨라서 제 명을 다 못 살고 갔지. 너도 오늘 내 아비 곁으로 보내주마. 저승 가서 부자지간에 오손도손 지내거라. 조평달이 허리춤에서 시퍼런 비수를 빼들어 동이의 목을 찌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이에게 은혜를 입었던 늙은 간수가 떨리는 손으로 열쇠 꾸러미를 동이가 있는 쪽으로 몰래 던졌습니다. 열쇠가 땅바닥을 굴러가며 쨍그랑 소리를 냈고 동이는 재빨리 그것을 낚아채 발목에 쇠고랑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이쿠, 도망친다. 저놈 잡아라. 옥문이 열렸다. 조평달이 소리쳤지만 이미 동이는 쇠사슬을 풀고 재빨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옥사 구석에 쌓여있던 고춧가루 자루를 집어들어 조평달의 얼굴에 힘껏 뿌렸습니다. 조평달이 눈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그 틈에 동이는 옥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깨서라. 저놈 잡아라. 죄인이 탈옥했다. 한 놈도 놓치지 마라. 뒤에서 군관들의 함성이 들려왔지만 동이는 좁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누비며 추격자들을 따돌렸습니다. 관할을 빠져나온 동이는 대감이 피로 쓴 상소문을 품에 꼭 안고 인근 고을에 자맹 나와 있다는 암행어사를 찾아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소년의 작은 몸뚱이는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셔요, 대감님. 제가 꼭 암행어사 나리를 찾아서 이 억울함을 다 밝힐게요. 아버지, 저 좀 지켜주셔요. 동이는 이를 악물고 달렸고 뒤에서 들려오는 추격병들의 함성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밤, 소녀는 마치 산짐승처럼 빠르게 산속으로 사라져갔고 그의 손에는 대감의 혈서와 조평달의 죄를 밝힐 증거들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지요. 관아의 추격병들이 횃불을 높이 들고 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자 동이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익혔던 산세를 이용해 절벽 위로 몸을 숨겼습니다. 추격병들의 고함 소리가 계곡 아래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지만 동이는 바위 틈 사이에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죽이고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지요. 이놈이 쥐새끼처럼 어디로 쏙 숨었단 말이냐. 발자국도 안 보이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로다. 야, 이놈들아.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 이 깊은 산속 어딘가에 분명히 숨어 있을 게다. 나무 뒤, 바위 밑바닥까지 샅샅이 뒤쳐. 군관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나서야 동이는 조심스럽게 바위에서 내려와 반대편 산길로 몸을 날렸습니다. 온몸의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소녀는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동이는 인근 고을 장터의 암행어사가 은밀히 활동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고 아버지가 살아 계실 적에 어사의 비밀 표식에 대해 귀띔해 준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동이야, 잘 듣거라. 세상이 아무리 썩었어도 임금님의 눈과 귀가 되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어사대라는 분들이 계신단다. 그분들은 정체를 꽁꽁 숨기고 다니시지만 우리 같은 백성들이 알아볼 수 있게 기둥이나 벽에 특별한 무늬를 남기신단다. 매화꽃 새 송이가 나란히 그려져 있으면 거기가 바로 우리를 살려줄 곳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동이는 인근 고을의 장터 근처에 도착했고 주막과 객사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어사대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한 구석의 허름한 주막 처마 밑에서 동이는 기적적으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둥에 새겨진 작은 매화 문양 3개, 그것은 바로 어사대가 은밀히 활동 중임을 알리는 비밀 표식이었지요. 동이는 온 힘을 다해 주막 안으로 뛰어들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사대 나리 계십니까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셔요.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아버지 원수도 갚아주시고
누명 쓴 충신대감님도 좀 구해주셔요.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요. 주막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 동이를 쳐다보았고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던 수염이 덥수룩한 사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 어린 것이 어찌 이리 만신창이가 되어 여기까지 왔느냐? 꼬마야,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어사대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사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동이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대감의 혈서 상소와 조평달의 인장이 찍힌 밀서, 그리고 자객들에게서 빼앗은 증거물들을 꺼내 사내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요. 최성우 대감님은 나쁜 놈들 때문에 억울하게 유배를 가셨고요. 저 간신 조평다리가 사람을 보내 대감님을 죽이려 했단 말입니다요. 여기 조평다리 놈이 직접 쓴 편지도 있고 사람 죽이는 약병도 다 여기 있습니다. 제발 믿어주셔요. 동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고 말을 마치자마자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사내는 재빨리 동희를 부축해 일으키며 그가 가져온 문서들을 하나하나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조평달의 인장이 찍힌 밀서를 본 순간 사내의 얼굴이 굳어졌고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이것이 정령사실이란 말이냐? 이토록 추악한 짓을 저지르고도 무사할 줄 알았다니. 사내는 주막 안에 다른 사람들을 모두 내보낸 뒤 품속에서 임금이 하사한 병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는 물건으로 오직 암행어사만이 지닐 수 있는 것이었지요. 나는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이 지역의 나쁜 관리들을 조사하고 있는 암행어사 이판서다. 꼬마야, 네가 가져온 이 증거들이 정말 하늘을 찌르는구나. 네가 큰일을 해냈다. 어사는 즉시 병부를 들어 창문 밖을 향해 높이 치켜들었고 숨어서 대기하고 있던 어사대 군사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봐라, 들으렸다. 인근 군영의 병사들을 당장 불러 모아라. 한시가 급하다. 지금 즉시 최성우 대감이 계신 유배지로 달려간다. 서둘러라. 어사의 명령에 전령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불과 1시경도 지나지 않아 100여 명의 군사들이 장터에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유배지에서는 대감이 조평달의 군사들에게 포위되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최성우, 내 놈의 질긴 명줄도 오늘로 끝이다. 이제 와서 누가 너를 돕겠느냐? 저 세상 가서 내 조상들이나 원망하거라. 죽어라. 조평달이 직접 칼을 뽑아 대감을 베려고 손을 높이 치켜들었고 칼날이 햇빛에 반사되어 번쩍였습니다. 대감은 눈을 감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동희야, 부디 무사하거라. 그리고 이 억울함이 언젠가는 풀리기를. 바로 그 순간 멀리서 장엄한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우렁찬 함성이 산을 흔들며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조평달의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칼을 든 손이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어사 출두. 아니, 이 시골 구석에 어사가 왜 나타난단 말이냐. 말도 안 돼. 언덕 너머로 어사대의 깃발이 펄럭이며 나타났고 동희가 말을 타고 어사와 함께 선두에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대감님, 저 왔어요. 어사 나리를 모시고 왔단 말입니다. 동희가 멀리서 목이 터져라 외치자 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사대 군사들이 윷배지를 에워싸며 조평달의 무리를 포위했고 암행어사
이판서가 말해서 내려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조평달, 내 이놈, 내 놈이 저지른 하늘을 가리는 죄가 낱낱이 드러났거늘 어디라고 감히 칼을 휘두르느냐. 당장 무릎을 꿇고 죄를 청하라. 조평달은 뒤로 물러서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건 다 꿈이야. 모함이라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이 나라의 대신이란 말이다. 어찌 이런 어린 것의 말을 믿고 나를 모욕하느냐? 모함이라고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 편지에 찍힌 도장 당신 거 맞잖아요. 여기 황금 패찰도 당신 거고 당신이 보낸 자객들이 다 불었단 말입니다요. 어디서 또 거짓말을 해요. 동의가 품에서 조평달의 밀서와 황금 패찰, 자객의 자백서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동의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씩씩하고 당당했습니다. 조평달의 군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어사대 군사들이 일제히 창을 겨누자 하나둘 무기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안 되겠다. 길을 비켜라. 비키란 말이다. 조평달이 말고삐를 잡아당기며 도망치려 했지만 동의는 이미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품속에서 마비가루를 넣은 작은 진흙단지 여러 개를 꺼내 조평달이 도망가는 방향을 향해 연달아 던졌습니다. 어디 가요? 당신이 준 가짜 산마 좀 다시 보셔요. 에이. 단지들이 땅에 떨어지며 깨지자 희뿌연 연기가 피어올라 순식간에 조평달과 그의 무리를 뒤덮었습니다. 기세등등하던 군사들이 말에서 우르르 떨어져 땅을 뒹굴었고 조평달 역시 말에서 굴러떨어져 흙바닥에 얼굴을 쳐박았습니다. 동의는 재빨리 말에서 뛰어내려 도망가는 조평달의 발목을 향해 아버지가 물려준 낡은 낫을 힘껏 던졌습니다. 낫이 공중을 가르며 날아가 조평달이 신고 있던 가죽신의 뒤축을 정확히 찍어 내렸습니다. 아이고, 내 발목이야. 사람 죽네. 으악. 조평달이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넘어졌고 진을 속에서 발버둥을 쳤지만 이미 사지에 힘이 풀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천천히 걸어가 마패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조평달, 임금님을 속이고 충신을 모함하며 힘없는 백성들을 해친 내 놈의 죄를 오늘 하늘이 단죄하는구나. 여보라, 저놈들을 한 놈도 남김없이 꽁꽁 묶어라. 마패가 햇빛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관원과 군관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평달과 그에게 매수된 부패한 수령은 오라줄에 단단히 묶여 땅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이 악질들을 당장 압송하라. 한양으로 끌고 가 임금님께 죄상을 낱낱이 아뢰고 능지처참도 아까운 벌을 내릴 것이니 한 톨의 자비도 베풀지 마라. 어사의 명령에 군사들이 조평달 일당을 개처럼 포박하여 끌고 갔습니다. 동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대감에게 달려갔습니다. 대감님,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래도 대감님 생각하면서 참았어요.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대감은 동의를 꽉 껴안으며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래, 동의야, 고생 많았다. 정말 장하구나. 네가 이 늙은이 목숨만 구한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정의를 지켰어. 장하다, 내 아들아. 참으로 고맙구나. 대감의 목소리도 눈물로 젖어 있었고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유배지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대감과
영특한 소년 동이를 향해 환호하며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놈들이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정의가 살았다. 사람들의 함성이 하늘 높이 치솟았고 그 소리는 바다 건너까지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마치 이들의 승리를 축복하듯 먹구름이 걷히고 찬란한 햇살이 유배지 앞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파도가 부드럽게 해안을 어루만지며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했고 갈매기들이 하얀 날개를 펼치며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녔지요. 암행어사가 대감 앞에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 어른,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가셔서 억울함을 씻으시고 다시 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 주셔야겠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사나리, 이 작은 아이가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흙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야말로 조선의 보물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동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감과 동이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겠다며 너도 나도 음식을 가져왔고 윷배찌는 순식간에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악사들이 북과 장구를 두드리며 신명나는 가락을 연주했고 사람들은 춤을 추며 기쁨을 표현했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일 무렵 대감은 동이의 손을 잡고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동이야, 이제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이 열렸구나. 내 아버지의 원수도 갚았고 내 억울함도 풀렸으니 이제는 네가 이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내가 돕겠다. 우리 같이 가자꾸나. 동이는 대감을 올려다보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의 앞으로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며 하얀 거품을 남겼습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고 그 장엄한 광경은 마치 새로운 내일을 약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양으로 복권된 최성우 대감은 임금의 부름을 받아 대궐로 들어가 억울하게 당한 모든 일을 낱낱이 아뢰었고 진노한 임금은 조평달 일당을 엄히 다스리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조평달은 대역죄인으로 낙인 찍혀 삼족이 멸하는 극형에 처해졌고 그에게 매수되었던 탐관오리들도 모두 관직을 빼앗기고 귀양을 가거나 옥살이를 하게 되었지요. 임금은 최성우 대감의 결백함을 온 조정 앞에서 선포하시고 그를 정승의 자리에 앉혀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대감은 정승의 자리에 오른 첫날 동이를 불러 무릎을 꿇고 앉혔습니다. 동이야, 네가 아니었다면 이 늙은이는 벌써 저승에 갔을 것이고 조선의 정의도 무너졌을 게다. 이제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삼고자 하니 부디 이 늙은이의 청을 받아주겠느냐? 대감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동이는 놀라 고개를 들어 대감을 바라보았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이내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 같은 천한 몸을 자식으로 삼아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습니까? 아버님. 동이가 처음으로 대감을 아버지라 부르자 대감은 참았던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소년을 꽉 껴안았습니다. 이튿날 대감은 동이를 자신의 양자로 올리는 의식을 성대하게 치렀고 온 한양의 사대부들이 모여 축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들으니 그 아이가 약초 하나로 대감을 살리고 간신배들을 물리쳤다지 않소. 허허, 참으로 하늘이 점지한 기특한 아이로다. 양반들의 칭찬이 이어졌지만 동이는 화려한 비단 옷이 어색한지 자꾸만 옷깃을 매만지며 어색해했지요. 대감은 동이에게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 당대 제1의 스승들을 초빙했습니다. 그를 깨우치지 못했던 동희는 처음에는 천자문조차 버거워했으나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공부한 끝에 불과 1년 만에 사서삼경을 줄줄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총명함이로다. 이 아이는 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되찾는 것 같구나. 스승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요. 하지만 동희가 가장 열심히 공부한 것은 여전히 약초와 의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대감의 서재에 있는 온갖 의서들을 밤새워 읽어 내려갔고 아버지가 남긴 약초 도감과 비교하며 새로운 치료법들을 연구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원인 모를 독 기운에 시달리며 온갖 어이들이 손을 놓고 포기하자 대감은 동희를 데리고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전하, 소신의 아들 동희가 비록 어리나 약초에 관해서는 신묘한 재주가 있사오니 한번 진맥해보게 해주시옵소서.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어린 것에게 어찌 임금님의 옥체를. 이것은 불경이 아니오. 하지만 임금은 손을 들어 대신들을 제지하시고 동희를 가까이 오라 하셨습니다. 동희는 떨리는 손으로 임금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보았고 임금의 손톱과 혀를 살펴본 뒤 안색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투구꽃독의 변종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몸에 쌓인 것이옵니다. 과거 최대감마님을 해하려 했던 바로 그 독과 같은 종류이옵니다. 동희의 말에 대신들이 경악했고 임금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짐을 해하려 한 것이로구나. 임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동희는 품에서 작은 약주머니를 꺼내 공손히 올렸습니다. 소신이 산골에서 배운 비방으로 해독제를 만들어 왔사옵니다. 이것을 물에 달여 사흘간 드시면 독기가 빠져나갈 것이옵니다. 어이들이 약주머니를 받아 냄새를 맡아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백선피와 감초 그리고 몇 가지 귀한 약재가 섞인 것 같사옵니다. 배합이 정교하옵니다. 임금은 동희가 올린 약을 다려 드셨고 신기하게도 사흘 만에 안색이 돌아오며 기력을 되찾아 대전에 나와 정사를 돌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격한 임금은 동희를 불러 친히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동희야, 네가 짐의 목숨을 구했으니 무엇을 하사해야 마땅하겠느냐? 동희는 깊은 절을 올리며 아뢰었습니다. 소신은 다만 아픈 백성들을 돌보는 의원이 되고 싶을 뿐이옵니다. 비단옷이나 높은 벼슬은 소신에게 어울리지 않사옵니다. 임금은 동희의 겸손함에 감탄하시며 평민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별시를 여러 동희에게 의과에 응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동희는 시험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답안을 내놓았고 장원급제하여 어이의 직함을 하사받았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동희는 이제 나태 신붓을 들었지만 여전히 주머니 속에는 작은 약초 도구들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봄이 오면 산천을 돌아다니며 약초를 직접 캐고 그 성질을 연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동희는 대궐 안의 늙은 어이들과 협력하여 백성들이 흔한 풀로병을 고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쓴 민초약방 도감을 새롭게 편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이란 것이 귀한 집안만 쓸 수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난한 백성도 길가의 풀로병을 고칠 수 있어야 진정한 의술이옵니다. 동희의 말에 어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도감 편찬에 힘을 보탰습니다. 매년 아버지의 기일이 되면 동희는 산골 무덤을 찾아가 정성껏 묘역을 가꾸고 제사를 올렸습니다.
무덤 앞 재단에는 아버지가 쓰던 낡은 낫과 약초 도감이 놓여 있었고, 동이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뢰었습니다. 아버지, 아들 동이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고, 이제는 의원이 되어 많은 백성들을 돌보고 있사옵니다. 부디 저승에서 편히 쉬소서. 동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볕단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최대감도 함께 무덤 앞에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은인이시여, 당신께서 남기신 아들을 제가 잘 키웠사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조선 최고의 의원이 되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있사옵니다. 세월이 흘러 동이가 장성하여 훌륭한 의관이 되는 과정을 최대감은 흐뭇하게 지켜보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정자에 앉아 동이가 직접 달인 약차를 마시며 지난 날을 회상하곤 했지요. 참으로 우물가에서 처음 너를 만난 그날이 엊그제 같구나. 소인도 그날을 잊을 수 없사옵니다. 아버님. 그날이 아니었다면 소인은 그저 산속에서 평생을 보냈을 것이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이가 지은 약방 문 앞에는 팔도 강산에서 모여든 가난한 환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이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이제 독초 대신 사람들의 갈증을 달래주는 맑은 물이 항상 가득 차 있었고, 우물 옆에는 큰 비석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지요. 산골 소년 동이가 독을 막아 백성을 구하고 충신을 살려 나라를 바로 세우다. 후세 사람들은 이를 잊지 말지어다. 비석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고, 어린아이들에게 동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교훈을 전했습니다. 참된 배움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피고 남을 돕는 데 있느니라. 이 말은 훗날 동이가 남긴 가장 유명한 가르침이 되었고, 수많은 의원들이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백성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노을이 지는 언덕 위에서 백발이 성성한 최대감과 의관복을 입은 동이가 나란히 서서 멀리 펼쳐진 한양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이야, 우리 참 멀리도 왔구나. 그러하옵니다, 아버님. 우물가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은 꿈에도 몰랐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인자하게 웃었고, 그 미소 속에는 지난날의 고난과 슬픔,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와 행복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골 소년 동이와 최성우, 대감의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우물가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조선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한 소년을 훌륭한 의관으로 키워냈지요. 동이는 글자 하나 모르는 산골아이였지만 아버지에게 배운 약초 지식과 순수한 마음으로 대감의 목숨을 구했고, 나아가 나라의 간신배까지 물리쳤습니다. 진정한 배움이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체득한 지혜와 남을 돕는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동이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동이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여러분 안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